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4월 6일 수요일 세계사 탐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시멘트와 이 콘크리트 이야기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역사 과목에서 이야기라는 말이 나오니까 좀 이상하다 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원적으로 이 역사라는 히스토리라는 말 속에는 이 원래 이 이야기라는 뜻도 있죠. 뭐 불어권에서는 이스투아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뭐 이야기 아마 사전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야기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과거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 근래에는 이야기체, 역사 서술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영향을 한번 받아서 시멘트와 콘크리트 이야기라는 어떻게 보면 역사 과목에서 별로 쓰지 않는 용어긴 하지만 한번 써봤습니다. 이 뒤에 있는 이 모습은요, 이 포럼 로마나의 모습이에요. 이 포럼이라는 말은 이 광장을 얘기하죠. 이 로마나 광장에 있는 과거 고대 로마의 문화유산들이고요. 이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시멘트와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표지로 사용해 봤습니다. 오늘은요, 뭐 앞서 얘기한 대로 시멘트와 이 콘크리트 역사고요. 이 인류는 언제부터 이 시멘트와 콘크리트를 활용해 건축을 했을까라는 문제와 또 이 로마 시대의 도로는 왜 울퉁불퉁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포틀랜드 이 시멘트는 언제부터 상용화되었고 우리가 흔히 요새 건축물에서 사용되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것 같아요. 이 피라미드라는 것도 결국은 시멘트를 활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고대 이집트 문명부터 이 시멘트는 인류와 함께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스핑크스와 피라미드의 모습이고요. 이 시멘트는 접착제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시멘토스에서 유래됐습니다. 거기 시멘토스에서 나온 말이고 그 말은 사실상 접착제라는 뜻입니다. 이 건축 재료로 쓰이는 접착제를 이르는 말이 결국 시멘트라고 볼 수가 있죠. 인간이 시멘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약 7,000년 전부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는 이집트 피라미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라미드에 사용한 시멘트는 어떤 재질로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석회였습니다. 이 시멘트를 벽돌 사이에 넣어 붙인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고대 로마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콜로세움의 모습인데 이 콜로세움 역시 시멘트를 활용한 이 건축물이라고 이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인은 석회에 모래 상태의 화산재를 섞어서 태운 가루를 접착제 및 콘크리트처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화산재를 활용해서 이 시멘트를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그거는 약간 뒤에서 이 화산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약간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인들은 벽돌을 쌓아 올려서 벽을 두 겹으로 하고 그 사이에 시멘트를 넣어서 굳히는 형태로 이 벽을 쌓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원 후 79년경에 이 유명한 박물지를 저술한 로마의 정치가이자 저술가인 데플리니우스는 짠 바닷물 파도의 공격에 쉴 새 없이 노출되는 항구의 시멘트 구조물들이 파도에도 끄떡없이 매일 강해지는 돌덩이가 돼가고 있다고 쓴 저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해양 시멘트 구조물들은 수십 년 안에 부식되는 게, 그리고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게 현실이죠. 그렇다면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부두의 방파제는 처음 건축되었을 때보다 더 강해지고 있다는 요새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바로 이 화산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는 이 고대 로마인들이 어떤 화산재를 활용해서 도대체 시멘트를, 접착제를 만드는 것인지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 화산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고, 만약에 이 화산재를 이제 밝혀낸다면 해양 시멘트 구조물들이 1000년, 만년이 돼도 끄떡없는 그러한 방파제나 부두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러한 취지에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국과 로마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서 시멘트의 활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동아시아의 중국과 유럽의 로마는 기원전 3세기경에 세계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요, 동시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키기도 하죠. 아시아에서는 인공위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만리장성을, 유럽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아피아 가도가 건설되게 됩니다. 이 아피아 가도는요, 사유지 기간이 끝나는 것부터 이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이 아피아 가도 중에서 사유지 기간이 끝나는 곳부터 아스팔트로 포장돼 아직도 자동차 도로로 활용되고 있죠. 이탈리아의 로마와 이 브린디시의 540km 구간을 잇는 7번 국도도 이 23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로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부터 서기 2세기까지 500년에 걸쳐 로마인들이 건설한 도로의 총 연장 길이는요, 이 간선도로만 8만 킬로미터, 이 지선도로까지 합하면 무려 15만 킬로미터에 이르죠. 로마를 떠날 때는 12개였던 로마가도가 이 북해 사하라 사막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간선도로는요, 이 대서양에서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도로가 있고요. 영국으로부터 시리아까지 이어지는 이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독일과 발칸반도, 이집트까지 연장이 되는 이 간선도로도 있죠. 사실상 로마인의 발이 닿는 곳에는 어김없이 로마가도가 깔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가도 건설 현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지금도 남아있는 가도의 모습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로마 가도를 건설할 때는 시멘트를 쓰지 않았어요. 이 당시 로마가 시멘트의 존재를 몰라서 쓰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당시 로마인들은 누구보다 활발히 시멘트를 사용했습니다. 예, 신전을 건축한다든지 이 포럼을 광장을 건축한다든지 이 건축물을 만들 때는 반드시 시멘트를 활용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도로의 건설 방식을 보면 사실상 이 시멘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당시 로마 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너비 4에서 4.2m로 이 지표면에서 1에서 1.5m 깊이까지 땅을 판 다음 이 편탄 작업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30cm 높이로 자갈을 깔고 또 그 위에 다시 돌과 자갈과 점토를 섞어서 이 도로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돌덩어리나 인위적으로 잘게 부순 돌멩이들을 모아 완만한 아치형이 되도록 채워 넣었죠. 이렇게 도로의 기초를 다 다진 후에 이 접합면이 딱 들어맞도록 사방 70cm 정도로 자른 마름돌을 까는 것으로 가도 건설이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로마 도로에 시멘트가 쓰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시멘트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상 건축용 무기질의 결합 경화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식으로 간단하게 쉽게 얘기를 하면 건설용 접착제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시멘토스라는 이 어원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 접착제는 아무리 강력해도 충격을 계속 가하면 접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수많은 물자와 병력, 이 5,000명 단위의 로마 군단병과 보급품을 포함한 이 수많은 물자와 병력들의 무게를 지탱해야 했기 때문에 이 접착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 즉 충격이 계속 가해지면 접착력이 떨어진다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관리와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로마 가도가 완만한 아치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요, 빗물과 눈을 길 양쪽에 배수로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현대식 도로에서도 당연히 아치형에다 이 배수로를 뚫는 그런 형태로 이 도로가 가설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울러 길 양쪽 나무들을 무조건 잘라냈던 것도 같은 의미죠. 이 나무 뿌리가 도로를 침습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으로 잘라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로마 도로에서 로마가 도로를 건설할 때 이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은 결정적 이유는 이 로마 군단과 보급품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요새는 고무 타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충격이 완충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 당시는 마차를 사용하고 이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엄청난 충격이 가해지고 이 접착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충격이 가해지면 그야말로 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로마 가도의 이 배수로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학기 초에 로마의 도로망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뭐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콘크리트 문명과 시멘트 문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예, 현대사회는 뭐 사실상 콘크리트와 시멘트로 모든 것을 건설하고 있죠. 예, 그런데요, 뭐 도구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뭐 콘크리트 시멘트 문명이라기보다는 현대사회는 철기 문명이라고 보는 게 맞죠. 인류는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지금도 철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뭐 배를 반도체로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배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도 되나요? 뭐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 견고하게 철과 같이 이 파도와 이 강한 비바람을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심스러워요. 뭐 지금도 철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뭐 콘크리트, 시멘트 문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로마 가도에는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로마의 시멘트는 아주 유명했습니다. 수많은 시멘트 건축물이 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흔히 현대 문명을 플라스틱 문명 혹은 석유 문명이라고도 말하지만 현대 문명은 콘크리트 문명이자 시멘트 문명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수경석 현대 시멘트를 이제 개발하는 과정을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수경성 석회를 연구 개발한 존 스미턴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존 스미턴의 모습이고요. 이 현대적인 의미의 시멘트 개발과 사용은요, 18세기 무렵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56년 영국의 존 스미턴이 에디스톤 등대 건설을 시작으로 수중 공사에 적합한 시멘트를 만들기 위한 연구에 돌입했던 것이죠. 스미턴은 이 석회와 화산재 등 일반적인 시멘트 재료들을 고민하다 마지막에 전토분의 이 석회석을 소송하는 방식의 수경성 석회를 내놓게 됩니다. 예, 이 시멘트는요, 사실상 어느 벽돌공이 이 발명을 한 제품이고요. 한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로부터 40년 후에 제임스 파커가 로만 시멘트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는 1시간 이내에 응결 경화되는 이 급결성 시멘트를 얘기합니다. 공사장에서 흔히 보는 지금의 시멘트는 1824년 영국의 벽돌공이었던 이 조셉 에스푸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 당시 에스푸딘은 이 석회석과 점토를 혼합하고 융제를 사용해 융점을 낮추어서 제조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시멘트를 만들어 이 특허를 얻게 되죠. 이 당시 그가 제출한 이 특허서의 특허명은 인조석 제조법의 개량 특허였습니다. 에스푸딘은 이 잘게 부순 석회석 가루를 불에 굽고요. 거기에 점토와 물을 섞어 건조시킨 뒤 고온에서 굽고 여기에서 생기는 덩어리를 잘게 부수는 공법을 활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소한 계량이 현대 시멘트의 이 원형이 되었죠.
이 에스푸딘 시멘트는 1825년 완공된 템스강 터널 공사와 영국 국회의사당 재건 공사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에스푸딘의 시멘트에 이 포틀랜드 시멘트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이 시멘트의 색깔이 영국령 포틀랜드 섬에서 나오는 석재와 색깔이 비슷하다 해서 붙여진 것입니다. 예, 포틀랜드 전쟁이 생각이 나네요. 1980년대 초반에 있었던 전쟁이었는데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이 전쟁을 벌였던 적이 있죠. 그 주된 이 공격 라인이 이 포틀랜드 섬이었어요. 예, 뭐 그 얘기까지 하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뭐 여러분들이 아마 구글 같은 데서 검색해 보면 뭐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포틀랜드 시멘트는요, 세계 시멘트의 표준이 되죠. 예,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시멘트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에스푸딘의 특허에 매료된 이 화이트사가요, 이 제휴를 요청했지만 그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에스푸딘은 이 독자적으로 시멘트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죠. 에스푸딘의 독자 노선에 반발하고 제휴에 실패한 화이트사는 1844년 에스푸딘이 규명하지 못한 석회석과 점토의 배합 비율과 손성 온도의 조건을 밝혀냈고, 화이트사는 결국 포틀랜드 시멘트 제조에 나서게 되고요. 이에 따라 특허권 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때 포틀랜드 시멘트는 세계 시멘트 산업의 이 표준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건재함을 과시하게 되죠. 예, 그런데요, 이제 콘크리트가 철을 만나 그야말로 이 시멘트의 역사와 철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된 인류와 이 함께한 연대가 거의 비슷하죠. 뭐 물론 콘크리트가 더 먼저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철을 이용한 인류가 철을 이용한 시기도 상당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콘크리트와 철이 만나기 시작한 것은 이제 1800년대 후반부가 됩니다. 예. 사실 시멘트라는 것은 이 콘크리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등 골재를 적당히 썼고 이 물을 넣어서 반죽한 것이 바로 콘크리트이기 때문입니다. 이 콘크리트를 만드는 방법이 간단하고 내구성이 강해서 건축의 주요 재료로 사용된 역사가 길다고 볼 수가 있죠. 고대 로마에서는 이미 시멘트에 골재를 썼고 콘크리트를 만들어 활용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이 콜로세움 경기장이라든지 이 로마의 여러 이 판테온 건물이라든지 뭐 여러 건축물들이 대부분 콘크리트를 활용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 피라미드 역시 이 시멘트에 골재를 섞어서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이 건축한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콘크리트에는 많은 결정적인 한계가 있죠. 이 콘크리트는 중세까지도 이용되었다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콘크리트는
밖에서 누르는 압착력에는 아주 강하지만 밖에서 잡아당기는 인장력에는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찰떡궁합인 철근을 만나고 19세기 초에 화려하게 부활되게 됩니다. 영국은 시멘트 문화가 강하고요. 시멘트의 원조 국가라고 볼 수가 있고, 프랑스는 철근 콘크리트의 원조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50년대부터 각종 제강법이 개발되면서 강철이 건축물에 활용되기 시작했죠. 영국과 프랑스가 경쟁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이 무렵 영국이 시멘트에서 한 발 앞섰다면 이 프랑스는 철근 콘크리트 분야에서 선두주자였죠. 1867년 파리에서 정원사로 일하던 모니에는 깨지지 않는 화분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철근과 시멘트의 조화로운 결합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분 모양으로 짠 철망에 시멘트를 발랐더니 아주 튼튼한 화분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강한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는 재빨리 특허를 출원하게 되죠. 이 철근 콘크리트 이 개발되게 되면서 특허를 얻게 되면서 이 대규모 이 토목공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으로 골격을 세우고 콘크리트로 강화시켜 주는 것인데, 압착력이 강한 콘크리트와 인장력이 강한 철근이 조화를 이뤄 이 압착력과 인장력이 모두 강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류는 크고 높은 빌딩을 건설할 수 있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철도용 침묵이나 이 교량, 터널, 댐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도 가능해지게 된 것이죠. 시멘트도 강철도 역사가 사실상 오래된 물건이죠. 시멘트의 역사는 7,000년 정도 되고요. 또 인류가 처음으로 철을 사용한 것도 한 6,000년 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철과 콘크리트는 6,000년 동안 서로 따로 지내오다 결국 만나게 된 셈이라고 볼 수 있죠. 따로 있다가 결합을 하게 됐는데, 그 결과는 인류 문명에게 엄청난 혜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만남은 그야말로 건축 기술의 혁명을 낳았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주변에 따로따로인 것을 하나로 합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죠. 그러한 시도 자체가 아주 좋죠. 만약에 새로운 무엇인가가 만들어진다면 아마 인류의 문명 발달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네요. 저번 공지사항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 8일 날은 제가 보강을 비대면 보강을 하겠다고 공지사항을 띄웠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아까 강의를 올렸고요. 6월 8일 당일날 수업은 수업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강을 하기 때문에 수업에 혹시 안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차례 보강을 하나 더 하고 이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여러분들께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죠. 퓨퓰리즘, 포퓰리즘 그런데 뭐 성적도 그냥 포퓰리즘으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학종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이 뭐 A+이라는 게 A 플러스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뭐 이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게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양념처럼 여러분들이 자신의 생각을 간간히 뿌려주시고, 너무 또 많이 뿌리면 맛이 없어지죠. 종류를 혹은 양념을 너무 왕창 뿌리면 그야말로 정말 이걸 어떻게 먹지 싶을 정도로 이 맛이 떨어집니다. 적당히 요령껏 뿌려야지만 이 맛이 살아나죠. 그래야지만 읽는 사람들도 맛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신의 생각을 넣어서 이 기말고사 대체과제를 작성해 주신 분들께 뭐 점수를 여러분들이 뭐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예, 그 기준은 바로 여러분들 생각을 반드시 좀 넣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의 핵심은 현대 문명의 아이콘으로 여겨지는 이 시멘트와 콘크리트의 역사를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인류의 생활 문화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어떻게 활용하면 또 인류의 생활 문화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한번 강의를 해봤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휴강이 있었죠. 뭐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휴강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이제 보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후에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